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주 동부지역 운영위원 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역사문화특강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오늘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본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본 강연은 세계환단학회, 세계성씨연대, STV 상생방송이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STV 상생방송은 2007년 개국 이래 한국의 역사, 문화, 사상, 영성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 인류로 나아갈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문화 대표 방송입니다. STV 상생방송은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서 대한사랑 LA지부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윤준기 현 지부장님의 참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김석기 전 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LA 운영위원 김석기입니다. 오늘 대한사랑이 주최하는 제6회 LA 역사문화특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한민족 사회의 공통맥을 바로 세워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운동단체입니다. 대한사랑은 2013년 5월 발족된 이래 한국 내 34개 지구와 전 세계의 17개 지구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 강연회를 통해서 역사와 강복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강연에 이어 오는 15일 오렌지 카운티, 19일 라스베가스에서도 역사문화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라스베가스 특강에도 LA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뿌리입니다. 역사는 생명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최원호 대한사랑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강연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강연에는 박찬화 연수 원장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한국사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고요. 두 번째 강연에는 최원호 학술 이사님을 모시고 대안의 의미로 살펴보는 한국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찬하 연수 원장님께서는 대한사랑의 연수 원장이시며 세계 최대 한류 팬들의 모임이죠. 한류 열풍 사랑의 의장이십니다. 잃어버린 한국사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먼저 박찬하 가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제가 시야 그을 중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부를 맡게 되었고요. 1부에 주어진 시간이 오늘 시간이 9시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제가 1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의 강의 제목은 잃어버린 한국사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인데요. 강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제목이 거창하지만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1시간 반, 지금 영상이 떠 있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40분으로 압축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사람교육위원과 한류열공사랑 의장,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신문이 있죠. 한문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거기서 기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특별 인쇄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몇 곡지 정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오늘과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14일까지 있는 와중에 제가 거기에서 또 대한사람 부스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시면 여기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맨 앞쪽에 보시면 2번의 강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미국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도 갔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8년이네요. 제가 왔었던 때가 2018년 LA 한국교육문화원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LA 여기 바로 여기죠. 제가 봤던 똑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또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산문화, 요하문명에 관해서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산문화라고 하는 곳이 우리 고대 한국인의 어떤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러면 고대 한국인의 문화, 역사 문화의 터전이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23가지 정도 근거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접속점 피라밋, 보인돌, 옥귀걸이, 보곡, 빗살무늬 포기 등등 여러 가지로서 이것은 고대 한국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때 오신 분들이 약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핵심적으로 우리 역사의 맥을 설명을 하고 뒤에 2부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즌 10이 됐더라고요. 올해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해서 시즌이 벌써 10번째로 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뿌리에 대한 인식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지만 이제 서양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찾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죠.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 뿌리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서 나의 참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문명 탐험공정, 국사수정공정, 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가 뭐냐면은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TV에도 방영이 됐었는데요.
철저한 계획으로 이 전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왜곡을 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중국의 어떤 중화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홍보를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드라마로, TV, 영화, 축제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해서 중화 문화를 전파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16년에 있었고 2017년 4월에 중국의 시진핑이 가장 먼저 이런 어떤 그런 역사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내가 솔선수범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이 지났고 2018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들은 것도 뭐냐면은 거기 오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국인 학생이라든지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개 꼭대기에 있는 시진핑에서부터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를 가보시면 미국에서 배우는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속국처럼 묘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전 세계 250만 이상이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더 타임즈 세계사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저술된 것처럼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세계사 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뭐 우리가 김치, 한복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짤막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역사를 불태웠죠. 불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권의 역사서를 불태웠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신익희 선생 아시죠? 예. 신익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재헌국회사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도 그때 알고 계신 거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공경을 동원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에 1년 2개월 동안에 모든 책들을 수거했다. 당군조선에 관련된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강 박은식 선생도 똑같은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서가 20여만 권을 탈취하고 남산에서 소각을 했다. 또는 경복궁 내에서 소각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 역사서를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기자죠.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취재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나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라고 이렇게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처음에 썼죠. 콜렉트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다.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의 역사 책들 전부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강탈해가지고 일본 열도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으로 올 때 조선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그 장각 사설을 몇 술에나 가져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경우도 18,000권 이상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자신의 문고를 만들었어요. 테라우치 문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지모토 유기오라고 하는 교수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의 고대 사서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게 조사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것이 뭐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군데 조사한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조사를 하면은 5만 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이 나오겠죠. 그 종류가 약 3,000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국내청 서른구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에서 숨겨온 조선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일본 외무성 과장이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일본 국내청 도쿄에 보면은 도쿄 부근에 국내청 쇼르부 서른부에 보면은 이렇게 고문서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이 중에 우리의 어떤 고대 사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토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동대사 북서쪽에 이제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저 위쪽에 보면 국내청 서른부 그리고 여기 정창원 그리고 뭐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역사서들이 강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불태웠고 그리고 강탈을 해갖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근본적인 사업이 뭐냐?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육이 언제 들어가냐면요.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야 이제는 그냥 불태워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역사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그 왜곡된 역사교육을 주입하기 시작한 것이 192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조선총독부입니다. 이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는 거죠. 조선사 편수회.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일왕 직속에 일본군 참모본부가 있어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먼저 역사가 왜곡되어서 역사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한국사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이 알고 있는 역사는 일본의 육군본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그 전신인 일본의 육군본부에서 만든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것이 뭐냐면 지금의 임나일본부설의 학설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임나가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의 가야 땅에 그쪽을 점유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일본 교과서에 보면 분명히 그게 나와 있고 우리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의 역사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해서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뭐냐면은 한국의 이 나라, 한국의 고유한 사서를 일체 무시하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체 무시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동화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화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과의 동화예요. 반일본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왜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의 기간 동안에 100만엔의 거액,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7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액을 들여가지고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낸 책이 35권이에요.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000쪽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정리된 책들을 보면 우리 쪽에 상고사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상고사가 완전히 지워지고 단군조선 완전히 지워지고 그 위에 1편이 되어 있잖아요. 1편이 신라 통일 이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조선시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과서, 우리 국사교과서의 구성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조선시대로 되어 있지만 근현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현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근현대만 배우고 그리고 고조선이나 그 이전의 역사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본어로 된 조선사 35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2015년에 조선사 35권을
완역을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 얼마나 우리가 옛날 이 조선사 35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번역 사업으로 5년간에 번역을 다 해놨는데 금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완역을 했지만 지금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선사 35권과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 그 전체적인 틀이 거의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복사 붙이기 아닌가요? 조선사 35권에 일본어로 된 것을 야금야금 조금씩 번역해가지고 학자들끼리만 돌려보면서 지금의 역사를 구성해 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단군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한사군 한반도설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200년간 한반도 북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반도 남부에는 야마토가가 200년간 가야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인나가야설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뭐냐면은 단군은 신하야 뭐 이렇게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정의했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선사 편세를 이끈 3인방 중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만희 이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사 중종 우리나라 조선 중종 임신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석유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국자를 인자로 변조한 게 바로 이만희 이시류거든요. 싹싹 긁어가지고 이걸 한인으로 옛적에 한인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엄연히 완전히 틀리죠. 국가가 성립해서 한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그리고 단군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인으로 변조를 해가면서 한인의 아들 환웅이 있고 단군이 있고 하는 가족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그 네다니엘 펜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은 2000년에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일본의 역사가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2023년에 일본 기원으로 2683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약 2600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국이 높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단군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단군조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말도 있었죠. 이게 허구이긴 하지만 이게 왜 삭제가 되었냐면 일제 의도에 의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BC 660년인데 이거보다 높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왕검을 신화시하면서 저 뒤로 가버린 거예요. 위만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역사부터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은 신하다. 단군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보시면 우리 역사서가 조선시대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단군왕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니까 옳다구나. 단군왕검만 없애면 단군만 신하시하면 저 고조선 말기로 가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역사서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왕준왕, 위만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사군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면 히라토리 브라키치 뭐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역사 이야기 그거 다 가짜다.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이제 나카미치오 승도의 망설이다. 이런 스님을 갖다가 이제 승도의 망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했을 때도 그 신화의 역사적 사실을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날조되었다, 후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명칭으로서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만희 이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쓰면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이것이 우리 역사의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아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죠. 환국 3,300년, 그리고 배달 약 1,500년, 이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조선 약 2,000년의 역사가 전부 다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화 타임즈 그 인쇄판에 보시면은 특집으로 낸 게 뭐냐면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 왜곡 판면, 오른쪽에 보면 실제적인 우리의 단군조선의 역사를 약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무엇을 했냐면, 남쪽에 살고 있는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단군과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반도의 북부를 고조선이라고 불렀다. 남쪽은 아니다. 남쪽은 일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게 언제냐? 1920년이에요. 1920년, 19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보시는 고조선의 강역이 어떻습니까? 남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고조선이 저 위쪽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틀이 만들어졌냐면은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심상소학이라고 하는 1920년의 교과서 지침과 1921년 이만희 씨의 단군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 역사예요. 원래는 그 고조선은 뭐냐면 한반도 남부를 포함해서 이 산동반도까지 쭉 해가지고 이 전부 다 고조선이거든요. 근데 그 고조선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 지난 5년 전에 했었지만 홍사문화 지역을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축소를 하면서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버려가지고 위쪽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지침이 어디서 왔냐면 100년 전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으로 만들어지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을 했으니까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고 이 아래쪽은 뭐 진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본이 4세기, 6세기 진주했다라고 하는 이런 한사군 임나일본부 설이 이런 공간적인 고조선의 공간이 축소되면서 정확하게 들어맞게끔 일본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과서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연두색으로 보시면 고조선의 지도가 옛날에는 뭐냐면 동이족이라는 걸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산동반도까지 동이족이 이렇게 분포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학계에서 주장을 해서 이게 없어졌잖아요. 동이족의 분포라는 거, 우리 동이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아까 보셨던 그 지도인데 지금 우리 학계가 원래 주장하는 고조선의 지도는 뭐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저 작은 거예요. 북서부에 조금 있는 저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계에서는 지금의 고조선도 넓다라고 하면서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이제 한사군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영토로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20년, 200년, 그러니까 600년에서 70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너희는 식민지를 당연히 받아들여라. 조선 총독부의 그런 식민지 때 너희들은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한사군 중에 낙랑이라고 있잖아요. 낙랑이 420년 동안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버젓이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의하는 데가 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2023년에 거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있기 전까지 130일 동안에 여기 보시면 중국 동북공정 밀어주는 국립중앙박물관 각성하라라고 해가지고 이 한사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 식민사관의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박물관이 다 문제가 있어요. 경주박물관 왜 신라 1000년 역사를 온전히 보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면 왜 김수로왕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김해김 씨도 계시지만은 김해김 씨 김수로왕과 허왕을 인정하지 않는 학계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김해박물관에서 이렇게 항의 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은 일본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삼대 교수에게.
우리가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이 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도 당신들 역사가 복원되지 않더라. 우리가 왜곡해 놓은 것을 복원할 줄 알았는데 복원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교과서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인 학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민지 멘탈러티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고 한국의 역사를 까내리는 것, 시간과 공간을 까내리고 정신문화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의 어떤 역사의 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모든 것을 한국배달조선이 신화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중화사관, 일본의 침략사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국맥, 국통맥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은 바로 9,000년 한국배달조선 북부의 고구려를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국통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정도 남았죠? 자, 두 번째로 한국사의 올바른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영 선생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국통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 신론에 보면 시대적 갈림길에서 한 가닥 아직도 남아있는 국맥이라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역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국맥이라는 말이 나오죠. 국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통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의 맥이 무엇이냐? 국통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국통맥에 대해서 임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맥, 국통맥, 국통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한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5,000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던 뭐냐면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배달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국맥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2년 3.1절 선언문에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나옵니다. 환국 창립.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성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왜 대한민국입니까? 왜 대한민국이라고 졌어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임시정부의 초석을 닦았던 이 조성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 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국과 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환은 광명이다. 후세에 광명이세의 유전이 여기서 발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여당 김구의 한국독립당 1936년에는 아까 보셨듯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이 이어졌다.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환국이 천국인데 천국을 환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환자, 나라 국자죠. 밝을 환, 광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밝을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환국, 그리고 한국의 환인, 그리고 환인의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의 환웅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환을 씁니다. 그리고 원래는 단군안검인데 단군안검도 환검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환검. 또 뒤로 내려오면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는 단군의 성씨가 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전부 다 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3301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여기에는 12환국이라고 해서 12개의 나라가 있었고요. 7분의 환인이 다스리는 무병장수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국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시면 삼성기하, 환단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태백일사 35제본기, 태백일사 환국공기, 저 환단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정덕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종 임신본입니다. 하신 거죠. 그리고 약천지, 풍암,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 환국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희 시류가 조작을 해서 환국을 환인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배달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들은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배달하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어플을 만들 때 이거를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의 어떤 의미로서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들면서 이거를 갖다가 팔아버렸잖아요. 독일에. 지금은 독일이 갖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어플을. 그래서 한 달에 배달을 시키는 수가 1억 번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 번이 넘거든요. 근데 독일은 200만 번밖에 안 된다. 한국을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이 독일의 배달의 민족 이거를 가져간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건 밝은 땅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배라고 하는 것은 백이고 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밝은이라는 뜻이죠. 밝은. 이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달양달 하는 것처럼 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땅이다. 환국은 환한 나라, 그리고 배달국은 밝은 땅의 나라, 밝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광명을 추구했다, 빛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사의 9,000년 국통맥을 보면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배달입니다. 그래서 배달국 또는 닭달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신규식,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선생으로 있었던 이 박달학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과를 보면은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를 보시면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배달나라의 조상들, 배달나라의 자손들, 우리는 배달나라의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화연이 있는데요. 통화연에 보면 배달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배달촌이 있고 이시열이라는 사람이 배달학교를 떠나서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새 배달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다. 이 배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했죠. 그리고 또 다른 위치에 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배달촌이에요.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림성 통화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있었고요. 여기를 1920년에 일본군이 투벌 작전을 해가지고 선생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들의 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배달학교,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여는 배달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배달의숙이라고 남만주에 보면 배달의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달의숙이 어디냐면 바로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했던 계연 선생. 그 계연 선생이 있었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교육을 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 단동시 관전현에 배달의숙이 있었어요. 근데 밀정들이 가명국, 지금 실명도 나와 있는데 가명국의 무리들이 이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쳐가지고 계연 선생을 살해했던 그런 환단고기가 나오는 어떤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배달이 있죠.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내가 최배달이라고 했다. 1985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영화가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1988년 올림픽 때까지 영화가 하기 전에 배달의 기수가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방영을 했죠.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죠. 그 이후에 사라지면서 배달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배달은 이제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나라의 명칭으로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환웅천왕에 신시 배달국이 있었고 1565년 동안 유지되었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서 또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유사, 응제시조 쭉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배달, 신시, 환웅, 청구에 대한 기록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라고 하지만 원래는 여기가 뭐냐? 고조선기라고 하지만은 환웅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보면 고조선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고조선기지 그건 뭐냐면 환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환웅의 신시 개천의 이야기, 개천절이 나왔던 그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환웅이 태백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이 이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미산과 태백산이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더라.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니까 오가의 신하들이 태백산이 가야 좋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하니 환웅천왕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환웅천왕을 보내는 그런 신시 개천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이 솔도 삼천이라고 나옵니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태백산 아래에 내려오시니 그곳이 어디냐면 신시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식 교수는요,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환웅신화다.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환웅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재 교수님은요, 나라를 기술한 역사들이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다. 건국 이념이 있고, 환웅 천왕이라고 하지 않냐? 천왕이 있다. 근데 왜 나라가 없다고 하느냐? 우리 학계에서 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국 이념 홍익 인간도 있고, 어째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통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곰풀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환웅 곰풀이가 4대 1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환웅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교과서 어디에도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웅이 손도 삼천이라고 해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신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자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환웅께서 3,000명의 무리와 함께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건국의 시조 환웅천왕을 잊고 산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국이 실제로 1565년 동안에 있었고 1대 환웅천왕, 거바란 환웅천왕에서부터 거불리 우야고 모사라 태우의 막내 아들 태우복기씨, 그리고 8세 안보련 환웅 때의 염제 신동씨, 그리고 14세 좌우지 환웅 때 좌우지 환웅 치우천왕, 이런 분들이 실제 실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환국과 배달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유물유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산문화 또는 유화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소화서, 흥유화, 사해, 부화, 조부구, 홍산문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9,000년에서 4,000년까지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배달 그리고 고조선까지 이어지는 그 문화의 어떤 유물유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의 자손이에요. 우린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군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석주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궁의 계곡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익 선생은요, 항상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다. 이게 지니고 다녔던 작은 영정이에요.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대종교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단군 대황조를 갖다 칭송하는 노래를 줬잖아요. 가사를 줬어요.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뭐 이런 그 가사들이 쭉 있습니다. 대황조의 높은 덕을
잊지 말자. 높은 교화를 빛내보자. 대왕조의 큰 공덕을 기념하자. 대왕조를 향한 충성 변치 말자라고 해서 이러한 단군에 대한 칭송을 담은 노래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요,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총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역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도 쓰고 역사책도 발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책을 불태우고 강탈해가고 조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이거 보시면은 한 명의 장군이 아니다. 47분의 장군이 있었다라는 책들이 한단고기, 조선사략, 한단세강, 전고대방, 대동사강, 해동춘추, 조선역사, 조선세가보, 김해김씨, 문헌보,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있었거든요. 전부 다 47세 장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은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 있었다. 여기 보면 49분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군, 초대 장군하고 이전에 두 분을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고대방이라는 인물사를 잘 보면 단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47명이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요. 조선세가보에 보면은 47대 단군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96년 동안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군 세기를 비롯한 한단고기의 내용이 14세기부터는 모아져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이후에 한 100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조선은 47분의 단군이 통치하는 2096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좀 전에 보셨던 한국 7명의 환인의 그런 한국 시절, 그리고 18명의 환웅의 배자국 시절, 그리고 47분의 단군이 다스렸던 단군 조선의 시대를 약 7,000년이 되는데요. 이 7,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한단고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 단군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믿기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단군을 지우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단군이라는 용어를 논문을 쓸 때도 쓰지를 못합니다.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하면은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신채호 선생의 책을 인용을 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실제 그렇다. 실제 우리 학계가 그렇거든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단군을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서 평균이 3세기가 줄었다. 상고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줄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단군 영정이 퇴출되었다. 원래는 단군 영정이 딱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단군이 실존 인물이구나, 뭔가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정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군 때에 단군 왕군께서 천대를 드렸던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이 있는데 이 참성단의 사진도 원래 대표적인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 전부 다 뺐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 삭제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국사교과서에서 동아출판의 중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인형을 줬고 나머지 모든 국사교과서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전, 삼성단 사진 이런 것들이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제작된 교과서에서는 거의 삭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역사학계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단군 조선의 시간과 공간이 왜곡,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3301년, 배달 1565년, 그리고 단군 조선 2096년에 시간과 공간에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000년의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 때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9,000년 한민족 사회 맨 앞에 모든 것에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의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문화, 풍습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뭐 한국 배달 조선에서 왔죠.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시래 하던 문화가 어디서 왔냐? 또 배달국 조선, 단군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칠했냐면 지금 우리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한국 배달 다 지워버렸잖아요. 단군 조선이 2096년 거의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초대 단군함을 지워버려서 이게 한 나라의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고조선이 약간 있는 거지. 그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로 넘어가서 우리와 관련 없는 부여가 마치 부여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북부여가 원래 있었다. 단군조선이면 북부여가 있었는데 북자를 지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의 석학들은요, 우리를 지금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 TV라든지 모든 것들, 문명의 이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명의 소자출, 문명의 뿌리, 이 문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르게 지금 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BTS의 김남준도 얘기를 했지만 K가 뭐냐, 너무 K가 식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K는 프리미엄이다, 뭔가 고급화된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급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다른 K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역사, K 히스토리, 그리고 올바른 문화, 올바른 우리의 어떤 진실된 문화의 진실, 그게 K 컬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K 스피릿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든 유교, 불교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독특한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 히스토리, K 컬처, K 스피릿, 이것의 원형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 강국의 운동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양한 사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 왜곡의 실태와 올바른 공통맥을 바로잡아 주신 박찬하 연수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한의 의미로 살펴보는 한국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최원호 학술위원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최원호 학술 이사님은 대한사랑의 학술 이사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대로 대한의 의미로 살펴보는 한국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저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멀리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 태극기를 보면 누구나 가슴이 설레죠. 설레고 또 가슴 속에 뭔가 뭉클함을 느끼고 뭐 다 복잡한 이런 어떤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실 텐데 이 태극기 가운데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나라 이름은 한이라는 한 글자죠. 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그런 정체성을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거고, 나라 이름은 대한인데 그 중에 대자는 물론 아주 뭐 거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 이름을 하나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한이라는 한 글자겠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의미에 담긴 뜻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아온 한 분을 만났어요. 보훈처 차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좋은 책을 한 권 내서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좀 읽어보면서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쓰여있는 한 구절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다 보니까 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립묘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호국과 또는 애국을 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현충원에 갔을 때 그분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야, 이게 내가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이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보면 그 속에 특히 서울 현충원에 그 수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신데 혹시 몇 분이 잠들어 계신지 아시겠어요? 위패까지 보시면 19만여 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시면서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아주 서사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만 책의 제목은 아주 서정적이죠.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쓰여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준 거룩한 음달들이 묻혀있는 곳. 제가 그 구절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따뜻한 양지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에게 이 따뜻한 자리를 내준 분들은 바로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수많은 분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 많죠. 무명용사의 길을 보면 알잖아요. 바로 그분들이 거룩한 응달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 따뜻한 살아있는 자리를 내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만났을 때. 보훈 정책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보훈의 정책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통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과거 속에 있는 그런 화석화된 책에 기록된 그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자리를 펼쳐줄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 바로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오늘의 현재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가 아닐까. 결국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서로 연대가 되어 있고 하나로 모아져 있듯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이 자리를 만들어준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줄 자리를 그 후손들을 또한 기억하면서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 우리 박찬하 원장께서 국통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국통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기억을 통한 연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화되고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라의 족보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거창하게는 나라의 족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성씨의 족보 속에서 그 성씨들이 모여서 또한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또한 더 큰 조직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이루잖아요. 결국은 각자의 집안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역사와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국통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아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통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체성, 제대로 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걸 다 덮어놓고 우리는 무조건 잘났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사실이라는 건 역사사자의 실제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견감부회해서 그냥 꾸며내는 이야기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황곡배달 조선이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는 단군조선과 그 본래의 그 뿌리 역사를 잃어버리고 중국의 식민지였던 기자조선, 의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왜곡된 뿌리 역사가 잘못되면 그 이후의 줄기와 가지와 꽃, 잎과 꽃은 그건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한 국가예요. 이건 세계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개발도상국가가 그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의 그 완전히 폐허화된 상황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이거는 우리 선조들의 땀이잖아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몇몇 분을 보면 이분들이 바로 이 산업화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의 피로써 민주화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뜻, 우리 모든 1만 년 역사의 선조들의 뜻이 바로 선진화에 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이뤘는데 과연 그러면 다 됐냐?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존속살해 범죄 연간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년까지밖에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사건 아주 이거는 뭐 막장 중에 막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존속 살인사건 비율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2배나 5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자본주의로 물든 사회들보다도 오히려 그 후발주자로 쫓아갔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듯이 OECD 모든 국가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한번 보시죠. 제일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23.5명, 10만 명당 23.5명으로 압도적인 2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이제는 선진국의 당당한 한 국가로서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냐 이 얘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연령대를 한번 보십시오. 10대와 20대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저건 뭘 의미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나요? 혹시 저 데이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출산율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0.78명에서 0.7명대까지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우리 강사분이 얘기했듯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어떤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의 본래 뿌리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상으로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하나씩을 가져왔는데 한반도 남쪽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듯이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동검, 탁, 보인돌 뭐 이런 것들이 남한 쪽에도 부지기수로 다 출토가 되잖아요. 저쪽 요하강 서쪽에 요서 쪽에서도 발굴이 되지만 그렇지만 저기는 단군의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라고 지도상으로 표시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이 EBS, 한국의 공영방송이죠. 교육방송인 EBS에 나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방송에 나와서 단군,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신화라고 공공연하게 강의를 했어요. 2018년에. 이때는 소속이 한국교원대 교수였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는 어떤 학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으로 그런 학교가 한국교원대예요. 그럼 한국교원대에 있는 교수가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과연 저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선생님들이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분이 적어놨지만 국내 1호 고조선 관련한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1호 박사예요. 그래서 저 강의를 통해서 뭐 공로를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강의 이후에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앞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연표를 얘기했잖아요. 저 뒷부분만 보여줬는데 낭낭에 이 앞부분에 고조선 건국이 있죠. 2333년에서 108년까지. 그런데 어느 연표를 보더라도 건국자가 누군지 기록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고조선은 초대 단군왕검이 건국자요, 고구려는 고준홍이 건국자요, 백제는 온조왕이 건국자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건국자라는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실려있지 않고 오히려 고조선이 BC 108년에 망했는데 그 BC 108년에 망한 데를 이은 게 누구냐? 낭낭이라고 나와 있어요. 108년부터 330년까지. 저게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큰 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국풍맥을 가르치는 연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면 그 뒤를 누가 이었냐? 낭낭이 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나라 무제의 식민지였던 낭낭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연표를 이어가지고 국통의 맥을 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조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기는 저렇게 적어놨지만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단군을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동해, 옥적. 우리는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국시대를 거쳤다가 삼국시대를 거쳤다가 신라가 남쪽을 통일해서 대진국과 남궁국 시대를 이뤘다가 고려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배우시고 계세요? 배우셨고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 속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을 수가 없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서하면 두 가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두 가지 사서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삼국유사예요. 이련이 쓴 삼국유사. 오른쪽이 정독본, 조선 중종 때 편찬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정독본의 원본입니다. 이거 국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고조선, 왕검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원문이 쭉 나오죠. 그럼 저 원문을 보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요 두 줄, 세 줄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련이 썼다고 알려진 이 첫 구절을 보면 내왕 2000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했으니까 저 위서라는 책이 쓰여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 위서는 언제 책이냐면 중국이 한나라가 막 치그락치그락 하다가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때가 춘추 전국 시대가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 그 전국 시대에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위나라 때 채침이 썼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치면 한 2000년 전이 되는 거예요. 서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서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333년이 맞아요. 그때 보면 유단군왕금, 단군왕금이 계셨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입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개북 나라를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어떤 나라를 어디에 세웠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그리고 호조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때가 또한 시기를 한 번 더 얘기하죠. 여고동시다. 즉 중국의 당나라를 열었던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보면 육하원칙이 다 적혀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다 돼 있잖아요. 저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 속에 이미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다는 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4356년 전에 열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 저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뒤를 보면 또한 복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저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어떻게 창업이 되었는지 그 앞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 석유, 황국 앞에서 얘기했죠.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그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황음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늘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뜻을 두었다. 그래서 부지자리에서 아래로 상위태국을 둘러보니까 가히 여기서 처음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 뜻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런 구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단군 신화의 모티브가 된 얘기들이 나와요. 이때 이 앞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있어서 한 동굴에서 살았는데 상기후 신령스러운 황후에게 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때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문득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환국 3301년 그리고 배달 1565년 단군조선 2096년이라는 근 7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짧은 글로 묘사를 할 때는 당연히 신화적인 이야기로서 압축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에서 큰 용량이 큰 걸 보낼 때는 압축해서 압축 파일이라는 걸 보내잖아요. 그걸 받은 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못 보잖아요. 그걸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압축한 걸 풀어야 다시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그 몇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한 이룸이로라고 하니까 진짜 한 마리 곰과 호랑이 또 사람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지만 저것을 풀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모득이 식지에서 상시를 하니까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호족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그걸 이겨냄으로써 결국은 신령스러운 환웅과 하나의 연합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단군 왕건입니다.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자 자체로는 원문으로는 별로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환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어떤 나라를 열기 위한 환웅의 그런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국가의 건설 과정이 나오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시거든요. 그리고 뭉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의 단군 왕건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 짧은 글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상고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역사가 과연 문헌 기록으로만 등장하는 허구의 이야기일까? 이것이 19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된 지금 보여드린 이 지도에 요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요서 지역에서 발굴된 이 홍산 문화를 통해서 유물유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면 한자로 소화선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연대가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이에요. 그러면 2000년을 지금의 2000년을 더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9000년 전이죠? 9000년 전부터 저 지역에서 엄청난 문명의 유물유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거기서만 발굴이 될까? 자, 제가 지형도를 가져왔어요. 이 지형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문명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 높은 산악지역에서 문명을 형성하겠어요? 강을 긴 평지에서 문명을 형성하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이 중원이라는 지역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여기하고 저쪽하고 영토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엄연히 이쪽 소위 중원 지역의 차이나 문명하고 저쪽은 저 연산산맥과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래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발굴된 홍산 문화를 지금은 자기들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에서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여성의 모습의 이런 유물과 남성의 모습의 이런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이 두 개가 왼쪽 거는 550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른쪽은 5300년 전으로 추정이 돼요. 왼쪽 거는 1983년에 발굴이 된 거고 오른쪽 거는 2012년인가 그때쯤 발굴된 거예요. 오래 안 됐습니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은 아까 홍산 문화권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유물들이 뭘 상징하느냐? 자, 먼저 1984년에 발굴된 여성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이 눈을 보면 옥이에요. 옥. 눈에다 옥을 박은 거예요. 옥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눈을 옥으로 박아놨습니다. 복원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손을 단전히 모으고 뭔가 그 일상생활의 자세가 아닌 뭔가
수행을 하거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요게 이제 요 지점, 저게 이제 지금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 제일 끝에 이제 일장이 붙어 있는데 요런 모습의 터에서 발굴이 됐는데 요거는 뭘로 추정이 되냐면 이 여신상을 모신 신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5,500년 전에 신전, 신을 모신 사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저런 건물터가 발굴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얘기가 더 많지만 다음에 하고요. 근데 저 신전에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아주 재밌게도 이게 진흙으로 만든 곰 발바닥이거든요. 곰 발바닥.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제 곰 턱뼈도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신상을 모신 저 여신전에서 곰 소조상 발굴과 곰 턱뼈가 발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문헌에서는 저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저 유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24사의 역사를 다 기록한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유물과 매칭이 되는 문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이룽이로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근데 그 곰이 변해서 여인의 모습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여신정에서 여신상이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곰 턱뼈가 발굴이 되고 그럼 우리의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그 기록과 시기적으로도 거의 매칭이 되는데 이 문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야 이거는 우리 역사 문화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고조선 황흥의 신시 배달 건국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물주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중국에 가면 내몽골 적공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한기 박물관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 오한기 박물관 관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박물관에 가면 이 유물이 그대로 복원이 돼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굴된 과정이 그 친구의 아버지 오한기 박물관장이 우연히 그 찾아다니다가 저 조각 하나를 발굴했는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동을 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몇십 조각을 발굴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보면 눈이 옥이 박혀 있습니다. 저 남성의 도소상. 저건 5,3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재밌게도 정수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유물 유적을 볼 때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 왜 저 남성 도소상도 딱 보면 여신상하고 비슷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여신상하고는 다르게 다리 모양이 약간 축소돼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것도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면 삼성이라는 사서에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삼칠이를 택해가지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귀신매물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접촉을 꺼리는 거예요. 오직 나한테만 집중한다는 걸 뜻해요. 저 표현은. 그러면서 문을 닫고 수행을 하는데 닫을 숫자 주원주공 주문을 읽으면서 공이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설한 초대 배달 환웅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신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늘 기도했다. 웅족과 호족이. 거기서 신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신령스러운 환웅. 그 구절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이 황웅의 수행문화 그리고 고조선조에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고 너희들은 그 기도를 해라. 그게 다 수행의 문화죠. 지금으로 치면. 바로 그런 기록과 매칭이 되는 이런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또 문헌 기록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시위회라 갔다가 특별 전시를 하는 걸 봤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국보로 유명한 단가사유상을 이렇게 특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보면 그 앞에 입구에 이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두 점을 함께 전시한 공간인데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 전시 공간은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 두 반과 사유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과 사유상은 말 그대로 사유하는 상이잖아요. 그러면 5,500년 전, 5,300년 전에 홍산문화지역에서 저런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삼국유사 문헌기록에 수행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기신뇌물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들이 그대로 불교에 접어 들어와가지고도 저런 문화로서 예술작품으로 또는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예술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드러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민족성과 연결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부분에서 홍산문화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흑룡화 문화 유적이 뭐냐면 지금부터 한 8,000년 전에 집단 주거지예요. 집단 주거지인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 정도에 살고 있는 인원수를 치면 1,000명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집자리 유적을 보십시오. 아주 계획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지금 집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희게 보이는 저 부분이 뭐냐면 환호라고 해서 다른 종족이나 또는 짐승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말 그대로 물을 둘러가지고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환호예요. 그리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가운데 이런 화덕을 통하는데 저게 가운데 묘한 석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미 8,000년 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걸 가만히 보면 사람 형상이에요. 저걸 발굴한 사람들은 저거는 불을 다스리는 신이다 해가지고 화신 이렇게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한 거죠. 자, 여기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8,000년 전 흑룡화 유적에 발굴된 유골인데, 여러분들 이 유골을 보시면 좀 선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눈 안에 이게 동그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참 선명하면 좋겠는데 저게 뭐냐면 옥으로 만든 옥결이에요. 둥그런 옥결. 옥으로 만든 귀걸이인데 여기 약간 여기에 터 있는, 저게 눈에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는 없죠. 분실됐을 거예요.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저건 뭘 의미할까? 저희들도 저 사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결과 이거는 뭔가 옥을 가지고 천문을 관측했을 것이다. 왜? 저 옥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태양을 보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이지만 이거는 천문을 관측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8,000년 전에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8,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 해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생존 를 위한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천문을 관측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삼국유사 보조선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내용이 길어서. 거기에 보면 환웅천왕이 신시 배달을 건고 갈 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주곡, 주명, 주영, 주선하게 5가지 큰 일을 맡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풍백, 바람풍자예요. 운사, 구름운자예요. 우사, 비운자예요.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웨더예요. 날씨. 왜 날씨가 중요할까요? 저 만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서풍이에요. 편서풍이 언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 편서풍에 의해서 모든 날씨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백과 환웅이 가장 크게 거느렸던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문을 관측하고 날씨를 관측하는 그 일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함께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제1의 조건이니까. 왜? 곡식과 에너지 문제는 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건이고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빌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에어컨이라는 걸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곡식과 에너지 문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 옥, 눈 하나를 가지고 이미 8,000년 전에 그런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사람 유골 옆에 저 위쪽에 돼지 2마리를 함께 묻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게 돼지거든요. 그럼 8,000년 전에 산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묻었을 리는 없고 이미 돼지를 가축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럼 저 돼지를 위해서 사람을 부장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돼지가 2마리니까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묻었겠죠. 그러면 왜 저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옆에 같이 묻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돼지를 묻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00년 전에도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돌아가셨지만 이분을 위해서 돼지를 묻어드리는 것은 죽어서도 이분은 무언가를 드셔야 된다는 뜻이 있고 죽어서도 이분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손조지만 이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후손으로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8,000년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 옆에 있는 건 뭐 가면 같은 건데 옥으로 만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프랑스 남부지방의 쇼베에서 발굴된 동굴벽화인데 이게 35,000년에서 2만 년 정도 된대요. 시기적으로. 그럼 지금 방금 봤던 흑룡하여족은 지금부터 8,000년 전인데 35,000년 전에 동굴 속에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수많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그림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손바닥을 동굴 벽에다가 이렇게 손바닥. 또 저 손바닥이 뭐냐면 손바닥을 그려놓고 이렇게 칠한 게 아니고 뭔가 물감을 풀어서 하고 뿜으면서 자기 손가락 형상을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쇼베 동굴 손바닥 하면 손바닥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만 년) 전후의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겠구나. 저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일 수 있겠죠.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하고 손도장을 찍고 갔겠죠. 제가 여기 헐리우드에 와가지고 LA 와서 헐리우드를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냥 유명 배우들 핸드 프린팅, 톱 프린팅 하잖아요. 이미 35,000년 전에 3만 년 전후의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석기인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환단고기에서 1만 년 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단군조선에 단군왕검도 4,500년 전에 단군왕검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환국이 있었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미 3만 년 전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물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유럽의 3만 년 전 사람은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동북아시아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만한 인식을 가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이미 3만 년 전의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갈구했다는 것을 저는 저 유물 하나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아시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유작을 남겼는데 여러분들 그림에는 그림 제목 붙이지 않습니다. 작가, 화가. 근데 이 유작만큼은 여 왼쪽 상단에 제목을 남겼어요. 고갱이라는 사람. 저 제목을 프랑스어로 제가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3만 년 전에 그 쇼베 동굴에 벽화를 남긴 그 인물과 19세기에 유명한 화가인 고갱이 3만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공감하고 있구나.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아닌가요?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은 다 다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몇 평이고 차가 어떤 차고 돈이 얼마가 예금이 축적이 돼 있고 어떤 거라도 사실은 똑같아요. 늘 고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고민은. 근데 이것은 영원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숙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5,500년 전에 태백일사 소도경전이라는 본운이라는 책에 보면 5,500년 전에 아까 그 여신상이 발굴될 당시의 인물이죠. 조선시대 때 이맥이라는 분이 쓴 태백일사라는 책에 보면 소도경전 본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발귀리라는 성인이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를 적습니다. 시를 적어요. 이 발귀리라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처음 그리신 태호복희와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발귀리. 이름이 참 요상한데. 근데 그 발귀리라는 분이 앞에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태극기를 그리신 태호복희의 동문수학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 중국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묘사할 때 천재를 지내는 민족이다. 이런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5,500년 전에 천재 지내는 모습을 딱 보고 시를 읊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니까 다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 앞부분 얘기해드릴게요. 대허유과만이 시 신지상이요. 큰 대자에 빌허자. 저 빌허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큰 빔이 오직 그 유광, 큰 빔 가운데 빛, 라이트, 빛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신지상이다. 앞에 있는 시라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허가 신이다. 신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은 야, 신이라는 것은 신의 모습은 대허야. 대허. 그냥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텅 빈 그 자체, 그게 신이야. 그런데 그 신이 대허인데 다른 모습은 그 자체가 빛이야.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한국인의 철학 사상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철학은 유교나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 불교 이전에 우리 한국인의 철학과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무속, 샤머니즘 이런 걸 한국의 철학이고 한국의 사상이라고 가르치고 폄훼하죠. 이게 다 식민사관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한 구절에 우주관을 표현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우주를 어떻게 받느냐, 신을 어떻게 받느냐가 저 한 줄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대허인과만이 신지상이다. 한국인의 신과는 뭡니까? 이 우주를 대허로 본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모든 것은 비어있어.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 그게 신이야. 그게 우주야. 우주관과 신관이 똑같은 거예요. 우주 자체가 신이고 신 자체가 우주예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종교들을 뭐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종교에 어떤 신관이 있고 우주관이 있죠. 세계관이 있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철학과 사상 속에는 저런 엄청난 우주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장변하는 신지화다. 이 우주를 다른 말로 또 대기라고 표현했어요. 대화, 텅 비어있지만 또한 우주 자체는 모든 것을 지어낼 수 있는 기다 말이에요. 기다. 모든 걸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존이라고 했어요. 장존. 긴장자에다가 생존하다가 존재할 때 존. 결국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 우주와 더불어서 오래 존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사실. 다른 말로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래 사는. 근데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은 장존이에요. 우주의 본성.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의 조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쭉 내려와서 보면 이제 여기에 네 번째 줄에 일월지대하고 천신지충이라고 여기 천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천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예요. 하느님을 천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천신은 인격신적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데 그 인격신의 모습은 대기로 모이는 이 우주의 본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한 건데 아까 삼성기 상에 보면 첫 구절이 뭐냐면 한단고기의 첫 구절이 오한거미국이 최고예요. 나오자 화날 한자. 나는 화난 사람이다. 화나다는 건 광명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광명한 존재인데 우리가 광명한 존재인데 이 광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환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천광명이요 단이라는 것은 단군할 때 단이라는 것은 땅의 광명을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환단이라는 것이 천지광명, 하늘의 밝음, 땅의 밝음 이것이 바로 환단인데 이 환단 사상을 이념화시킨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그냥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가지고 이롭게 하냐? 그게 바로 뭐냐면 본래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인 광명한 그 모습을 또 장존하는 그 모습과 일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계도하는 것.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내가 누가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홍익인간이죠. 그러나 그 작은 홍익인간을 넘어서 가지고 궁극의 홍익인간의 정신은 바로 내가 본래 이 우주의 모습과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홍익인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다. 인간의 본래 가치가 바로 이 우주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을 11대 단군조선의 11대 도해단군이 이런 국민교육 헌장으로 만들어서 쭉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일신이 이 우주가 그 우주가 본래 또 신이죠. 그 우주 신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본성은 광명, 빛으로 통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발귀리 성인이 얘기했듯이 대허유광이니까, 대기장존이니까, 이 우주는 본래 빛이고 이 우주는 본래 장존, 영원하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은 바로 이 우주 천신께서 내려주신 그 참마음, 이 광명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재세이화하여 홍익인간이다. 널리 모든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이 정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를 통해서 그 핵심 가르침이 국유,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하면서 쭉 하는데 그 핵심 정신이 뭐냐면 접하분생이라는 거예요. 접하분생. 저 접하분생에서 분생이라는 게 뭡니까? 묻분자,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 모든 생명, 그 생명과 접해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해서 교화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최영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서 저 화를 4가지로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감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감성적으로도 교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이성적으로, 인간은 감정만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이성적으로 또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교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은 감성과 이성, 이성과 감성만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도 신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영성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 토탈 변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변화다는 얘기죠. 바로 접하분생의 정신이 그건데 그게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천부경에서 나왔는데 이 천부경의 시작이 일자잖아요. 일시,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열로 커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하나는 왜 있느냐? 그냥 영원히 싸워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울 적자. 그냥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더하기, 넷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영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추구 방향은 그거예요. 단순히 문명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엔트로피 또 임계점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과 10입니다. 그게 바로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정신인데 바로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그 가운데 천지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의 뜻에 저거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인간이 천지의 중자는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천지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동안 쭉 1만 년의 우리 역사로 보면 1만 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내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을 볼 때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이 아까 얘기했던 대허유광하고 대기장조라는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인 대허와 대기 이것을 소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로가. 여러분들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이지만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흡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게 호흡이구나. 그게 아니야.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지와 더불은 천지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호흡한다는 것은 이 천지가 내뿜어주는 그 원기, 대기를 내가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이 천지 하늘 땅과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그 호흡, 대기를 받아들이면 12맥락을 통해서 쭉 돈다는 거예요.
이 음자리가 가장 모여있는 회음에서 양자리가 가장 모여있는 백회까지 쭉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동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르래를 끌어올리듯이 힘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인간까지 가서 저 인중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맥이라고 하는데 저 맡길 임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툭 맡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앞뒤를 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내가 살아있는 이 천지 부모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우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몸 중앙에서 회음과 머리 꼭대기를 관통하는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충맥 아래 위로 또한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뭐하러 왔어요? 물어보길래 가장 간단한 게 그냥 관광이잖아요. 투어 아니 트래블. 예? 근데 관광이 원래 뭔지 아세요? 저 관자는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보일시자하고 다른 거예요. 볼관자거든요. 저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불가에 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뭘 봅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그게 관광입니다. 그걸 종교적으로는 성령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관광입니다. 우리가 관광의 목적을 어디 자연경관을 보러 갔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그 자연경관을 떠나서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자연의 성령의 모습, 본래 우주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관광이다. 그래서 비리성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종교가 막내리인 시대다. 어떤 제도화된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본래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눈을 뜨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모든 선조들은 본래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인 왕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양을 설명하면서 선인 왕검이 털을 닦았던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뭡니까 저 표현이? 단군 왕검 자체가 신성이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세계를 추구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달음을 얻은 선인이었다.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고구려 본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쭉 흘러가지고 동학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동학혁명. 최저우 대성사가 동학을 창조했는데 그 동학을 창조한 내용을 쭉 보니까 동학에서 추구한 인간관, 어떤 인간을 추구했냐?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을 정포 그를 지어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우위화될 것이니 지상신선이 네 아니냐. 그러니까 동학의 최재우 대성사가 인내천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래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랬냐면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학의 인간과는. 그런 세계를 추구했던 게 동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돼가지고 동학하면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뭐 인내천을 얘기했다. 사람이 뭐 하늘이다. 엄청난 인내, 뭐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이런 인본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 역사가 왜곡돼서 우리의 사상을 잇고 있다.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행총, 고려시대 국무총리를 했던 행총 이함 선생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참된 것을 받았다. 성과 명과 정. 인간을 이렇게 받고 이 인간이 바로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소통하는 이 빛이 되는 인간. 이게 바로 환단인데 대한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늘의 광명인 환과 땅의 광명인 단을 인간 역사 속에 실현하는 게 대한입니다. 원래 이 대한이나 한이라는 한 글자에는 김상일 교수는 한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완이라는 뜻과 많다는 뜻과 같다는 뜻과 한 가운데라는 뜻 또는
뭐 딱 정해지지 않고 아주 뭐 융통성이 있는 부정의 의미까지 다 있는데 한 대여섯 개. 한길하면 큰 길이잖아요. 또 한중하면 또 가운데를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저 뒤에 있는 환단고기 완역본을 편찬하신 이 안경전이라는 분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하는 하늘의 광명이 인간에게 내려와 깃든 것이다. 인광명.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늘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말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안경전 전도사님이 이 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앞에 김창일 교수께서 정의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야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는구나. 결국은 환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 철학을 실천하는 게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접합분생이고 동학의 사상인데 이 사상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그 목적성이 다 담겨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글자예요. 화나다. 이 세상은 화내요. 우주는 원래 화납니다. 이 화난 세상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한 민족이 우리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지금의 이런 병을 치유해야 되고 특히나 밖에 나와 계신 이 재외 동포들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나라의 밖에서 경계에 서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더 자세하게 문제를 알아보고 더 자세하게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돼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걸 요청드리고자 이 LA에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환단 민족주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민족주의라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신이 뭐냐? 환단 사상이에요.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환단 사상. 그걸 국호로서 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아니라 홍익인간같이 널리 민족과 종족과 인종과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함께 이 천지의 광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단 민족주의를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 접합운생의 정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 모든 종교가 개인 구원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사회 구원과 생태 구원도 얘기하는 시대예요. 왜 천지 자체가 환경 파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다 지금 나 혼자 종교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됐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죠. 한국인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문화 정신을 가지고 역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신을 널리 우리 사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웃 민족, 이웃 사회, 이웃 나라에도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안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한국인의 역사적 소명을 밝혀주신 최원호